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운영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정보관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이 양은 좀 많지만 또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문제이긴 한데 이 파트가 또 공대생은 또 전공자들은 이 파트를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좀 개념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전공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파트가 좀 더 재밌고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파일과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 공간 할당 기법 그리고 자원 보호와 보안까지 관련된 문제를 모조리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파일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파일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작업된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또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이 되고 그 파일이 모여서 또 데이터베이스가 되듯이 파일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모아둔 곳이다, 뭐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파일들은 당연히 어디에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파일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파일은 연관된 데이터들의 집합 맞는 말이고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파일은 여러분 같은 사용자가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수정하며 제거할 수도 있다는 개념.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번 문제는 자, 파일 시스템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파일의 역성 생성, 변경, 제거할 수 있고요.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제어 방법도 제공하고요. 또 정보의 손실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까지도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고급 언어를 원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파일 시스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게 컴파일러라는 번역기가 있었고 또 어셈블리어를 번역하는 게 어셈블러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한번 배웠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3번 문제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 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PCB라는 그 개념하고 좀 비슷한데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파일 디스크립터의 내용에는 파일의 아이디의 번호라든지 디스크 내 주소 또 그 파일의 크기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또 정보를 모아놓은 자료 구조고 해당 파일이 오픈되면 FCB, 이 FCB가 파일 제어 블록의 약자죠. 그래서 FCB가 메모리에 올라와야 한다는 거 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동일한 자료 구조를 간다. 이거 모든 시스템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마다 약간씩 달라지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역시나 이제 파일 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파일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가 파일이 오픈되면 주기억 장치로 로드돼서 사용이 되는 것도 맞는 말이죠. 사용자가 파일 디스크립터를 직접 참조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다번이 되겠고요. 파일 제어 블록 FCB라고도 한다는 말 역시 맞는 말이고요. 자, 여러분 교재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과 또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의 개요와 또 파일 디스크립터의 정보라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체크해 두시고 다음 중 파일 디스크립터의 정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으로 출제가 과거에 많이 됐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역시나 파일 디스크립터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조 기억 장치의 유형, 그리고 파일의 구조, 접근 제어 정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2단원으로 넘어가죠. 자, 4.2단원에는 파일의 구조인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죠. 순차 파일의 구조가 있고 그리고 직접 파일의 구조, 색인 순차 파일의 구조 세 가지인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파일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순차 접근은 디스크 모형이 아니고 테이프 형태의 모형이죠. 테이프가 순서대로 정보를 찾아내는 거니까. 자, 순차 접근에서 기록된 파일의 임의 위치에서 가능하다. 임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순차 접근은 자기 테이프처럼 순서대로 찾아야지 임의 랜덤 방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직접 접근 파일에서 파일을 구성하는 어떠한 블록도 직접 접근할 수 있어서 판독이나 기록 순서에는 제약이 없다. 그렇죠. 직접 접근 파일은 DAM 파일, 딴 파일이라 그래서 다이렉트 액세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약 없이 판독이나 기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직접 접근 파일에서 파일을 구성하는 블록의 번호는 절대 블록 번호이어야 사용자가 자신의 파일이 아닌 부분을 접근하는 것을 운영체제가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정답은 4번이니까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문제 역시 다이렉트 파일, 직접 파일이죠. 직접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직접 접근 기억 장치의 물리적 주소를 통해서 자, 직접 레코드에 접근한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자, 키에 일정한 함수를 적용하여 상대 레코드의 주소를 얻고 또 그 주소를 레코드에 저장하는 파일 형태의 구조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직접 접근 기억 장치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직접 파일에 적합한 장치로 자기 테이프. 그러니까 결국 가나다의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 한 개가 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고 있잖아. 자기 테이프는 순차 접근 방식이고 자기 디스크는 직접 접근 방식이다. 이 개념을 알면은 직접 파일을 설명하는데 자기 테이프가 주로 사용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문제를 항상 끝까지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어보면 오히려 문제를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문제는 해싱, 계산에 의한 거죠. 해싱 등의 사상함수를 사용하여 레코드 키에 의한 주소 계산을 통해서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는 거다. 방금 앞에서도 나왔던 말이죠. 직접 파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고요. 자, 파일 구성 방식 중에서 i3 파일입니다. i3 색인 순차 파일이죠. 자, i3 파일의 물리적 색인 구성은 디스크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색인을 구성하는데 다음 중 이 i3 파일의 3단계 색인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이게 마스터 색인, 그리고 트랙 색인, 실린더 색인 세 가지 있죠. 여러분 교재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터 구역, 트랙 구역, 실린더 구역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마스터 색인, 트랙 색인, 실린더 색인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막 레스토랑에 그 좌석 배치하면서 뭐 이 얘기를 막 드렸던 것 같죠. 그죠? 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파일 구성 중에서 역시나 인덱스 시퀀서니까 색인 순차 파일의 방식을 묻는 거고요. 이 색인 순차 방식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각 레코드의 레코드 키값 따라서 논리적으로 배열되는 거 맞고요. 시스템의 각 레코드들의 실제 주소가 저장된 인덱스를 관리하고 일반적으로 디스크 기억 장치에 많이 이용되고요. 레코드가 직접 액세스 기억 장치의 물리적 주소를 통하여 직접 액세스된다. 물리적 주소를 통하여 액세스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액세스된다 해야 맞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파일 접근 방식 중에서 순차 접근 방식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순차 접근 방식은 다음 레코드의 접근이 빠르다. 공간 낭비가 없다. 임의의 레코드를 검색하는데 효율적이다. 이 임의의 레코드를 검색할 때 효율적인 것은 순차가 아니라 직접이에요. 그쵸? 그래서 직접 접근 방식이 방식의 장점이 되겠죠. 답번이 파일 구성이 쉽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임의 레코드를 검색한다. 임의라는 말은 랜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레코드를 검색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은 순차 접근이 아니라 직접 접근 방식의 장점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4.3 단원으로 갔죠. 4.3 단원의 디렉토리 구조는 1단계 디렉토리 구조, 2단계 디렉토리 구조, 그리고 계층 디렉토리 구조, 그리고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 중에서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와 그리고 일반적인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원룸, 투룸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죠. 자,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중에서 가장 간단한 디렉토리 구조, 가장 간단한 디렉토리 구조로서 모든 파일이 유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 개념이니까 1단계 디렉토리 구조가 되겠어요. 같은 방 안에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파일 시스템에서 중앙에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 중앙에 마스터가 있대요. 있고 그 아래에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가 있는 구조래요. 자, 중앙에 마스터가 있고 그 아래에 사용자의 방이 있다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뭡니까? 투룸이죠. 투룸.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원룸 그러면 방이 한 개가 있어야 되고, 투룸 하면은 방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원룸은 방이 없고 그냥, 그죠? 거실만 있는 게 원룸이고, 투룸 같으면 거실 하나, 방 하나. 이게 이제 투룸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 개념이 우리가 뭐야? 투룸에 대한 개념이죠. 정답은 나번의 2단계 디렉토리 구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죠?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또 더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파일 시스템의 일반적인 디렉토리 구조 방식이 아닌 것은, 자, 1단계 디렉토리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 디렉토리 구조로 넘어갔죠. 3단계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 방은 원룸, 투룸, 쓰리룸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1단계와 2단계 다음에 바로 계층적 트리 디렉토리 구조로 넘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디렉토리 구조 중에서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공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물었는데, 이제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공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번의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문제는 이제 사이클이 허용되고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 참조 카운터가 필요한 것은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 중에서 뭐 일반형 그래프 디렉토리 구조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4 단원으로 넘어가서 자, 디스크 공간 할당 기법에 대한 얘기인데, 공간 할당 기법은 연속 할당 기법과 그리고 불연속 할당 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연속 할당에 대한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번 문제가 다음 중 디스크 공간 할당 시에서 불연속 할당에 비하여 연속 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연속 할당 부분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번이네요. 논리적으로 연속된 레코드들이 물리적으로 서로 인접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액세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교재에도 개념으로 바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가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자, 2번 문제는 디스크 기억 장소를 할당하는 방법 중에서 역시나 연속적으로 할당할 때 비하여 링크를 이용하여 할당할 때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좀 그래요. 그죠?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단점이 아닌 것은, 이러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외부 단편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외부 단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파일 생성 시 파일의 크기를 알 필요가 없다. 디스크의 압축이 불필요하다. 원하는 블록에 직접적으로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정답은 라번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않는다, 없다, 불필요하다 그러는데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파냄새 나는 문제 아닙니까? 파 얘기 또 할까요? 그쵸? 1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혹시나 높아심에서 본 강의를 제대로 안 듣고 문제풀이만 듣는 분들한테 자꾸 제가 파냄새 난다 파냄새 난다 이랬을 때 도대체 쌤님이 파냄새 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가 저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보기가 나오면 1번이 칼, 2번이 활, 3번이 창, 4번이 파. 자, 이렇단 말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보기에 저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답을 뭘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인이시죠. 성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4번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무기고, 그렇죠? 무기고 얘는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넣는 파 있잖아요. 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뭔지 몰라도 답은 쉽게 보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나머지는 않는다, 없다, 불필요하다 돼 있는데 얘는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파 형태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제가 이거 어떤 초등학생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만 초등학생이 답이 이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의 눈빛이 아주 살아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될 아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왜 활이 답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칼, 창, 판은 전부 다 길쭉하게 생겼지만 활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답은 니은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초등학생의 어떤 마인드로 쳐다봤을 때는 뭐 그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게 답인, 파가 답인 형태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의 답이 확실히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이 문제 잘 모르겠다, 문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보기를 보면서 파냄새 나는 글을 찾아서 찍으면 그게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쵸? 자, 여담이었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는 디스크 공간 할당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연속 할당 기법에는 요청한 파일의 크기보다 큰 연속된 기억 공간이 없을 경우라도 파일이 생성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연속된 기억 공간이 있어야만 파일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맞는 말이니까 개념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4번 문제는 사용자가 해당 블럭의 포인터를 실수로 지워지게 하는 것을 예방하고 블럭 접근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모아두어 놓은 것을 뭐라느냐. 이게 바로 파일 할당 테이블이죠. FAT라고 합니다.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 하죠. 그러니까 파일 할당 테이블에다가 이런 포인터를 모아두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의미겠죠. 정답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5번 문제는 아니고 4.5 단원의 자원보호 단원으로 넘어가죠. 자, 자원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보호 기법에서 우리가 접근 제어 행렬에 대한 부분과 또 접근 제어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결론은 이제 자원보호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도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원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접근 방지와 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의 일반적인 기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접근 제어 리스트, 접근 제어 행렬, 권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존재했지만 권한 제어 행렬 이런 건 없었어요. 여러분 왼쪽 그 교재를 다시 보게 되면 갈로 1번에 자원보호 기법에 갈로 1번에 접근 제어 행렬, 그리고 전역 테이블, 접근 제어 리스트, 그리고 권한 또는 자격 리스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틀린 답으로 이렇게 권한 제어 행렬이란 말이 틀린 답으로 자주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파일 보호 기법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자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목록을 정해서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접근 권한을 허용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제어 컨트롤, 그러니까 접근 권한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접근 제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접근 제어 리스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자, 유닉스 운영체제는 우리가 운영체제 마지막 시간에 또 배우게 됩니다만은, 이 유닉스 운영 시스템에서 파일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에서 read, write, execute, 읽고, 쓰고, 실행하는 등 세 가지 유형을 정의해서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RWX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표현한 방법을 우리가 뭘 하느냐, 이게 바로 접근 제어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나번이고, 이 RWX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4번 문제는 파일 손상을 막기 위한 파일 보호 기법이 아닌 것은 손상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파일에다가 이름을 정의하는 거죠. 이름을 조금 더 이렇게 이름 정의할 때 제대로 이름을 정의하게 되면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고, 접근 제어 마찬가지 암호화 당연한 거고요. 복구하는 것은 손상을 막기 위한 게 아니고 손상이 일어났을 때 고쳐준다는 의미가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너무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안으로 넘어갈까요? 자, 보안. 자, 보안의 정의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하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제를 시켜갖고 외부에서 접근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파이어월이라는 방화벽을 통해서 외부 접근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1번 문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일반적인 보안 유지 방식으로 거리가 먼 것은 외부 보안이 있었고요. 또 사용자 접속 보안, 그러니까 로그인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공용 키 보안 이건 아니고요. 자, 내부 보안, 그러니까 외부 보안과 내부 보안,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그래서 보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보안 유지 기법. 그죠? 여러분 왼쪽 페이지에 갈로 3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보안의 종류 중에서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신뢰성 있는 운영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된 보안은 어떤 보안이냐.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으로 보안하는 거니까 내부 보안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 정보가 오직 인가된 당사자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거다. 이게 뭡니까? 인증이죠. 인증. 그죠? 일종의 로그인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4번에 공개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공개키는 암호키와 해독키가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암호키는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해독키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시크릿 카드 예를 들었었죠, 제가. 해독키는 당사자만 알고 있죠. 내가 들고 다니는 시크릿 카드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키 분배가 비밀키 시스템보다 어렵다. 반대죠, 그죠? 말을 거꾸로 설명했어요.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 시스템과 비공개키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왼쪽에 보시면 4번에 정보보안 기법 중에서 비밀키 시스템과 공개키 시스템을 두 개를 구별해서 그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공개키 시스템이 기사, 산업기사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는 수신자가 메시지 전송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메시지가 정당한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을 뭐라 하느냐. 이게 역시나 인증교환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냐 아니냐, 인증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암호화 기법 중에서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키는 공개해서 누구든지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이거 I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한 칸씩 뒤로 밀고 이 얘기 했나 모르겠네, 본강에서. 뭐 안 했으면 어쩔 수 없고 또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그렇죠? 그래서 해독 알고리즘과 해독 키는 비밀로 유지하는 기법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게 바로 공용키, 공중키 암호화 기법이 되겠죠. 공용키 암호화 기법. 정답은 역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RSA 기법, RSA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RSA 기법은 암호화키와 해독키를 별도로 사용한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 RSA 기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공개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7번 문제에서는 RSA 기법에 대해서 물었지만 실제로는 공개키 기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개키 기법은 대표적인 방식이 RSA고 그 다음에 비공개에 해당되는 비밀키 기법은 대표적인 게 DS 기법, DS 기법이라는 걸 반드시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암호화키는 일반적으로 공중키라고 하고요. 해독키는 반드시 비밀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고 정답은 라번에 암호화키를 사용하여 해독키를 유도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시크릿 카드 예를 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뭐 그러니까 은행 할 때마다 뭐 사람마다 좀 이렇게 은행에서 나올 때마다 다르겠지만 뭐 시크릿 카드에 20번에 앞에 두 자리를 눌러주세요. 30번에 뒤에 두 자리를 눌러주세요. 이 말이 나나 친구나 똑같이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시크릿 카드의 번호는 서로 다르다는 거. 그거 제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파트별로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만은 실제 문제는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는 거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암기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쉬운 내용이겠지만 암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하고 시험지로 가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문제풀이에 대해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운영체제 7번째 시간에 분산 운영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니까 잘 정리하셔서 운영체제는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운영체제를 잘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